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 주도권을 둘러싸고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인데요.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소식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달, 그동안 용산 대통령실 용산 이전도 있었고요. 역대 가장 빠른 한미 정상회담 등등 해서 짧은 시간 내에 전임 대통령과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간의 행보들 영상으로 보고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님 취임 한 달 되셨는데 지금까지 소감이랑 앞으로 국정원장 방향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저는 원래 한 달 됐다, 1년 됐다에 대한 특별한 소감 같은 거 없이 살아온 사람이고 열심히 해야죠. 지금 시급한 현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고리를 좀 보시죠. 여기까지만 하게.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점심 메뉴 중에 제일 많이 먹는 게 김치찌개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약간 이렇게 밑에서 자, 이거. 자, 우리 도약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규제 혁파. 그래. 보이세요? 뒤에 분들은 까치발 좀 드셔도 되고요. 그래. 우리 경제 조정실 화이팅.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달 영상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왜 출근길에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죠. 기자들하고 이렇게 간담회하는 거, 기자 간담회하는 거, 저는 이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 우리 패널 두 분은 한 달 동안 가장 어떤 행보가 가장 기억에 남을까요? 먼저 박진영 교수님. 저는 일단은 그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셔가지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같이 불렀던 거, 그게 정치적으로 가장 큰 메시지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인사 관련해서는 이제 검찰 중심의 인사 이런 분들은 좀 비판적인 눈으로 보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윤기찬 위원장님은 어떤 행보가? 행보의 근저에는 이제 허례허식 이런 부분을 배척한다 이런 부분도 깔려 있지만 의식적으로 보이지는 않고,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대의제의 핵심 기구잖아요. 네. 네. 국민을 대신해서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국정을 운영해라, 이걸 맡아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흐름이 단기적 여론에 너무 휘둘리는 이런 정치를 해왔어요. 그렇다면 대의제의 장점이라는 거, 그다음에 대통령 단임제라는 그 취지에 좀 불구하고 그걸 부합하지 못하는 이런 행태를 보여왔다는 것이죠. 네. 그것을 과감히 깨고 단기적인 여론이나 이런 게 흔들리지 않고 5년 동안의 국정 운영을 특정한 기조를 갖고 가겠다, 이런 것들을 행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저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과연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실지 좀 궁금한데, 최근에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RN서치 갤럽의 조사인데요. 보면은 긍정평가도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부정평가가 더 크게 줄어들었고요. 자, 특히 30대 지지세가 강해지고 있어요. 먼저 윤기찬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제가 50대라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2030 때는 이대남에 특히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2030은 사실은 그 특정 진영에 특별히 이렇게 어떤 심리적으로 귀속되거나 이러질 않아요. 네. 신세도 지지 않았고. 네. 거기 직접 참여해서 어떤 특정한 민주화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참여한 바도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실질, 이익 추구형 이런 것들이거든요. 또 하나는 40, 50대를 기득권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이념적 층을 넘어서 대통령의 이념을
횡보하는 이런 행보에 대해서 일단 박수를 쳐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진영 정치를 통해서 각 정당이 그동안에 추구해왔던 기득권층, 네. 사실은 뭐 특별히 이해관계에 걸맞지 않게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위한 기득권층 구축이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에 구애받지 않는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일단은 박수 쳐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30은 진영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2030 입장에서 보면 지금 개혁적 화두가 가장 중요해요. 네. 그 개혁을 추진하려면 단계 여론에 휘둘리지 말아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2년 동안 선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에 뭐 연금 개혁이든지 개혁에 매진해 달라 이런 박수로 보이고 네. 그 개혁에 가장 이익이 연결돼 있는 사람들이 2030이에요. 네. 연금 개혁만 봐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개혁들이 없으면 기존의 기득권층의 본인들이 약간의 이익을 침해당했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진영에 상관없이 그런 의식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정치권에서는 젊은 층은 좀 약간 진보적인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좀 위기감이 느껴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뭐 보십니까? 그런 면이 있죠. 근데 이제 진보적이라는 것이 이념적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속도감, 네. 그다음에 행태에 있어서의 급진성, 네. 저는 뭐 이런 식으로 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는 모습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속도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실용적 접근을 하는 것도 저는 뭐 사실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게 행정가의 영역에서는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비효율적이고 때로는 국민과 소통하면서 느리게 가고 네. 토론하고 이런 지점들이 분명히 존재해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와의 소통, 네. 야당과의 소통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자칫하면 또 30대가 등을 돌릴 수도 있다라고. 그렇죠. 이게 읽히네요. 뭐 30대뿐만이 아니고 네. 정치 사회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과거에 이제 뭐 지금 정권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독재 정권들이 보통 그렇게 합니다. 행정의 효율성, 행정을 앞세운 포퓰리즘 네. 그렇게 하면서 정치 사회 구조적으로 야당이라든가 대의 체계 이것을 좀 무시하고 가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좀 한 번쯤은 이 민주주의 문제, 정치의 문제를 생각해 볼 시기도 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하나 반론하고 싶은데 네. 독재라고 말씀 주시니까 사실은 지금 가만히 그동안의 민주당의 당 운영 형태, 뭐 정당을 떠나서 네. 원내 운영 형태를 보면 국회의 아주 지극히 다수당의 독재 아니었나요? 입법 과정에서 입법 형성 과정에서도 그 국회 내 다수결의 원리만 앞세웠지 수기 과정은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파트너의 야당과의 협조도 없었고 거의 협치라고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입법적 협치가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그 다수당의 독재라는 표현은 좀 바뀌어야 되는 게요. 다수주의를 이야기할 때는 독재라고 하지 않고 다수에 의한 지배라고 표현을 쓰거든요. 거대 여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거대 야당의 야당이죠, 뭐 이제는. 독주 또는 뭐 다수파의 지배 이런 표현을 맞지 네. 독재라는 표현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제가 그렇게 배웠고요. 네. 이 독재라고 하는 표현들은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대의민주주의 절차가 훼손될 때 네. 그것을 이제 독재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당장 제가 뭐 독재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네, 이 부분을 그런 좀 우려가 길게 있다는 나눌 거죠. 건 제가 아닌데 짧게만 한 말씀 드리면 짧게 하시고 예. 이게 넘어가겠습니다. 민주주의 원리, 다수결의 원리라는 것이 민주주의 제도의 다수결의 원리가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수결 전제는 수기제도고 소수자의 보호, 소수자의 의견을 묵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건조정위원회도 둔 것이고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의 취지를 전부 살리지 못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의 국회 운영은 상당히 아쉽다. 이렇게 이제 국회에 한정시켜서 보시니까 그런데요. 네. 국회라는 근본 기능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행정부라는 것은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다 보니까 국회라는 구조 내에서의 다수파가 주도하는 상황으로 간 거다. 뭐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데 알겠습니다. 행정부 견제가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행정부 견제 기능이시지 입법을 통해서 행정부 견제하는 게 아니에요. 입법은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입법할 때는 국민의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다 살펴서 해야 되는데 네. 일부 입법은 일부 정치 세력을 위한 입법이라는 또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나눌 그 얘기가 과정을 굉장히 생각해봐야 많아가지고 지금 근데 이게 시간이 좀 너무 없는데. 심오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취임 한 달 평가하는데 이렇게 네. 불꽃튀기게 벌써 어떻게 많이 네, 저희는 가시네요. 짧게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생각을 했는데. 민주주의를 네. 입법으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네네. 법치주의라는 것은 민주주의 하위 개념으로 존재하는 건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법치, 행정 이런 걸로 몰아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법치를 민주주의 하위 개념으로 보는 건 전 좀 사실 이거는 납득하기 정말 어려워요. 시간을 많이 두고 저희가 좀 그거는 얘기 저희가 나눠야 될 것 같아서요. 따로 한번 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이 윤석열 대통령 행보 관련해서 조금만 더 짚어볼게요. 저 박 교수님. 그러니까 앞전에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도스태핑 얘기도 했지만
소위 얘기하는 여의도 화법이란 게 있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 여의도 화법을 깨면서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또 반면은 이런 직접적인 적극적인 화법이 오히려 좀 화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평가도 좀 나오거든요. 뭐 저는 이제 도어 스태핑 같은 거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실력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고요. 도어 스태핑의 우려가 이제 말 실수의 우려가 있고요. 네. 말 실수보다도 더 근본적으로는 의제 분산의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기자들이 보면은 그 뭐 또 다른 재미난 거 없습니까? 이렇게 계속 묻거든요. 근데 사실은 국정 의제라는 것은 한두 가지로 대통령이 주도해야 되는 것인데 언론에 끌려다니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저기 윤기찬 변호사님도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언론과의 소통, 그다음에 국민과의 소통을 우선시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 정치 구조적 문제, 대의제 문제, 야당과의 소통, 국회와의 소통이 우선시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과거 우리 독재자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박정희 대통령이 분명히 독재자였습니다. 근데 논두렁에서 막걸리 먹고 뭐 허리 국민들과 잘 지내고 이런 모습들을 연출을 했습니다. 연출된 하나의 이 국민과의 소통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결국은 표퓰리즘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대의제의 절차를 좀 중요시해달라. 상권 분립에 의해서 국회를 존중해달라. 네.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당부 윤석열 대통령도 꼭 새겨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지 한 달을 맞았다면 지금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는 취임한 지 꼭 1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당내에서 여러 설전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무슨 누구 뭐 이준석 대표 악감정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당권 투쟁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명색이 그래도 최다선 의원으로 이렇게 있는데 제가 단송장이 아닌 이상 필요할 때 필요한 얘기는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준석 대표도 당의 기여도가 많이 있는 사람이고 더 잘 하라는 의미로 제가 노파심에서 정치 선배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진석 부의장은 당권 주자가 아닙니다. 민주당보다 한 발짝 앞서서 혁신을 하겠다고 하고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좋은 상황 속에서 혁신위의 위원장으로 선임된 누가 봐도 공명정대하기로 이름난 최재형 위원장을 소위 이준석계로 몰아붙이면서 이런 식으로 정치적 공격을 가하는 것은 적어도 여당 소속의 저 국회 부의장이 해서는 안 될 추태에 가깝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진석 부의장이 오늘 소위부답 올리셨거든요. 앞으로 좀 어떻게 풀어나가실 건지. 소위부답을 올리셨다는데 소위부답은 행동으로 하는 거지. 그 소위부답을 그렇게 소위부답 하겠다고 올리는 게 소위부답이 아니거든요. 그 소위부답 하시겠다니까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나 조용히 하겠음을 글로 올려놓고 조용히 하는 경우 있나요? 그거는 저는 약간 의아한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첫 설전의 시작은 이준석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이었는데요. 그 이후로 설전이 정말 확전이 되면서 이게 좀 거센 말들이 오고 가긴 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방문으로 시작이 됐지만 당권 주도권을 놓고 이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당권 주도권이 아직 가시화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당권 주자가 지금 현출된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다만 이제 당의 역학관계 내지 추후에 총선 과정에서 이 공천 관련된 룰 이런 것들과 관련된 혁신위가 언급되다 보니까 그것 관련된 의견 제시 과정에서 이제 서로 간에 충돌이 있었던 것인데 지금 사실은 대선에서 승리한 쪽에서 혁신위를 띄워서 하는 것도 구체적인 안을 떠나서 취지는 좋지만 어쨌든 당내에서 우려의 말이 나오면 그것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것이 대표의 업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당대표가 나이를 떠나서 할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일단 제일 우선은 거대 야당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정에 관련된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에 일단 매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당내 분열은 수면 아래서 해결해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원들의 일부 여론은 정치인이라는 갈등 구도를 찾아내서 그걸 해결하는 것이 정치인인데 갈등 구도를 만들어서 해결하면서 존재감을 키우는 이런 역할을 해왔다. 이준석 대표가 더 잘못하고 있다고 보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아니겠어요? 그럼 당대표가 좀 더 포용하고 안아주는 역할을 해야죠. 나이에 불구하고. 그것이 항상 나이를 따지는 이준석 대표가 나이를 따지는 분들한테 했던 얘기들이잖아요. 나이를 떠나서 당대표는 당대표다. 그럼 당대표에 어울리는 포용력 있는 행보를 해주셨으면 상당히 조금 더 돋보이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제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
조금 전에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진석 의원은 뭐 어쨌든 한 발 좀 빼는 모습을 보이긴 했어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계속해서 높은 수위의 발언을 내보내고 이렇게 계속해서 높은 수위의 발언을 쏟아내는 이유는 그럼 어디 있을까요? 저는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도 물 수 있다. 근데 그 고양이 중에 가장 약한 고양이를 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 정진석 그 부의장이 네. 흔히 윤핵관으로 분류가 됩니다만은 네. 윤핵관 중에서는 조금 가장 거리가 약한 가장 사람인가요? 먼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네. 들자면은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나쁜 네. 이야기 하는 거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일부러 통화까지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제가 보기에도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에 간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아마 젤렌스키 대통령이 왜 하는지 아마 그분도 이해를 못 했을 거예요. 충분히 저는 정치하는 분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네. 다만 이제 이 정진석 그 부의장이 차기 당권을 노리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다른 이 권선동 의원이라든가 또 물망에 오르는 뭐 권영세 장관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분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현직에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빨리 물러나주면은 본인은 바로 뛰어들 수 있는 뭐 그런 저는 전략적 장점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이제 당권을 잡기 위해서 약간 그렇죠. 몰아내게 하는 것처럼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건가요? 현직 네.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원내대표 네. 기간이 끝나야지 당대표에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올 연말까지는 최소한 있어야 돼. 내년 한 4, 5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네. 상황인데 정진석 부의장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가 사퇴하면 바로 본인이 출격할 수 있거든요. 저는 뭐 그런 부분들도 작동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전략적 고려를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떠나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보여주는 이 조롱과 갈라치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한국 정치에서 네. 굉장히 좋지 못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당대표로서 듭니다. 좀 진중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하시는 당대표뿐만이 아니고요. 네. 정치권에서 또 사회적 지명도가 있는 분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네. 저는 그 약간 좀 룰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 정진석 그 국회부의장이 예를 들어 당권에 나오기 위해서 네. 이준석 대표를 빨리 끌어내리고자 한다. 이거는 잘못된 것인 게 그런가요? 왜냐하면 저희가 당원 당규상에 당대표가 만약에 내려왔는데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으면 네. 그때 선거를 해가지고 들어서는 당대표는 잔여 임기만 해요. 그러니까 공천권을 6개월. 갖지 않죠. 그러니까 내년 1월, 2월 이후에 전당대회를 해야지만 그때 들어오는 당대표가 차기 공천권을 갖거든요. 따라서 네. 그런 해석은 조금 룰을 반영해보면. 죄송합니다. 오래된 갈등 관계로 제가 해석을 모르고 하실 수 있는 얘기였으니까요. 지난해에 있었던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네. 두 분이 굉장히 갈등을 했어요. 갈등을 했는데 대선 때도 그렇고 갈등을 했는데 전략적으로 보면은 정진석 부의장의 전략이 다 틀렸어요. 그렇게 봤을 때 아마 이준석 대표가 정진석 그 부의장이 하는 이 전략적 방향이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평소에도 좀 이렇게 조금 수준 이하로 보는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막말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이준석 대표의 막말이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내에서는 민들레라는 이제 정치 모임이 생길 것으로 알려져서 또 여러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 민들레에 속해 있는 정치인들이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다 보니 국민의힘 내에서 결국에는 친윤 세력이 세력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윤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분명 사조직은 사조직이에요. 공조직은 아니잖아요. 뭐야 공부 모임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그런데 하긴 합니다만. 사조직 뭐 원내대표 등 또는 당대표 등과 관련된 정식 임명된 조직이 아니면 다 사조직이죠. 그쵸. 그러니까 사조직이라고 네이밍하는 것 자체가 일단 좀 이상해요. 네, 원래 나머지는 사조직이니까요. 그렇죠. 다 네. 당연히 사조직이에요. 네. 그다음에 당정대를 연결하는 하나의 통로로 기능한다라고 규정을 해버렸어요. 네. 이준석 대표. 그것도 네.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식적인 식으로 기구는 따로 그렇죠. 있으니까요. 이게 마치 친윤계의 모임이라고 그걸 규정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네. 그럴 이유가 뭐가 있나요? 왜냐하면 소속된 의원들이 친윤계 의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일단 열린 플랫폼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만약에 해가지고 하는 행위를 보면 문제가 있다면 그때 얘기를 네. 해야 되겠죠. 당대표나 원내대표 입장에서. 단순히 사람들이 모였다고 이게 친윤 세력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그 규정지니까 문제예요. 그 행태들이 친윤의 행태를 보인다 그러면 그거는 개파 정치기 때문에 문제 삼으면 되지만 그때 가서 삼아야 되는데 네. 지금 보시면 권성동 원내대표나 당대표가 이거 사조직이다. 네. 그리고 단언하는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공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경고하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친윤계의 모임이고 당정 대를 연결하는 이런 통로 역할을 하려고 한다. 비공식적인 것이 공식적인 역할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문제 삼는 것은 아직은 좀 이르다. 저것은 또 하나의 갈등 요소를 지금 당이 만들고 있어요. 저는 답답한 것이 네. 공보모임 하게 내버려 두고 네. 하는 모양 행태를 보니까 이게 정도를 넘었다.
친목 모임 정도를 넘었고 공부 모임 정도를 넘었다. 그러면 그때 경고를 해야죠. 지금 이렇게 분란을 자꾸 만드는 저 모습이 저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작 단계에서 안타깝습니다. 뭐라고 할 건 네.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이렇게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 뭐 이준석 대표, 정진석 의원 뭐 이런 갈등도 있고요. 좀 전에 얘기했던 이제 민들레 모임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상당히 비판적으로 나왔죠. 그랬더니 오늘 장재현 의원이 조금 전에 SNS를 통해서 민들레 모임에 참여를 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뭐 이런 이제 메시지를 올린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민주당 지도부 오찬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찬 전날에 보니까 지금 이런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더니 더 이상 확전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어제 또 출근길에서는 대통령은 당 문제를 지켜보는 게 맞다. 정치가 늘 그런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그러면 지금 현재 당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언급은 일단 하신 거지 않습니까? 언급을 하셨다는 것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뭐 어떻게 지침을 내려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발 빼는 태도를 취했습니다만은 저는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경고의 의미가 어느 정도 담겨 있는 발언이었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 민들레 모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아직은 뭐 말을 하기가 좀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네. 부엉이 모임 한번 있었죠. 비슷한 느낌이 들죠, 그죠?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그 조직이 그랬다는 건 아닌데요. 네.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모임이 만들어지면 이런 모임들은 대통령을 지키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공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보면요. 대통령을 뒤에 얻고 호가호위하는 느낌으로 국민들에게 당내에 보여집니다.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그렇죠. 있다. 저는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공부 모임이면은 그냥 의원들 입법 공부 모임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여야 섞어서 해도 되고요. 네. 그런 문제 의식 때문에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조직을 반대하고 나선 게 좀 의아했던 게 친윤 세력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게 비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엔 이런 문제 의식 때문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잖아요. 네. 원내 전체 의원들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일부 뭐 오해받을 수 있는 사조직에 대해서 찬성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이게 구도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게 정진석 부의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갈등하는 것처럼 비춰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은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수습하는 입장이어야 되고 네. 또 당대표와의 갈등 구도를 부각시키면 안 되는 입장이라서 저는 그것은 어떤 정진석 의원과의 갈등 구도, 네. 그럼 장재현 의원과 갈등 구도에 따라서 민들레 모임에 대한 대처, 정진석 의원과 이준석 대표의 갈등 구도의 입장 네. 이렇게 나온 것은 아니고 일관돼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인이 원내대표의 자격에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원내를 협치하는 이런 취지의 행보를 하는 것이지 특정 편을 반대하거나 특정 편을 들거나 이러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거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 사조직들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계파 갈등이 커지는 건 아니냐 이런 건데, 이런 모임이 이제 만약에 생기지 않는다면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당 대표가 갈등 통합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니까 원내대표가 어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네. 제가 봤을 때는 권성동 대표가 잘하시는 행동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공부 모임을 하려면요. 네. 이런 민들레 이렇게 짓지 않습니다. 무슨 연구에 그다음에 국가 비전, 과제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떼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정치권 생활을 해보니까요. 이게 사조직 모임으로 개파 모임이 되는지 아니면 실제로 연구 모임이 되는지 딱 보면 압니다. 제 느낌에는 전형적인 개파 모임입니다. 이름부터. 부엉이 모임은 무슨 모임인가요? 개파 모임이죠. 개파 모임이에요. 네, 아까 뭐 이름도 좀 잘 지어야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